일본 전체가 최근 한 신문 기사를 보고 충격과 경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구나 이 기사는 일본인 전체를 수치심과 열등감에 몸서리 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환경관리 내용을 다룬 이 기사는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인 이유를 설명함과 동시에 일본의 후진적인 국가 경영을 비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기자 솔직히 무사할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의 기사이길래 일본인들이 이렇게까지 경기를 일으킨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도쿄환경신문의 시미즈 켄타로입니다. 15년간 환경 분야를 취재해왔지만 이번 취재만큼 충격적이고 부끄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올해 3월 우리 신문사 사진부에 도착한 사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한강, 그것도 고층 빌딩이 빽빽한 도심 한가운데서 수달 가족이 헤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합성 사진이라 생각했습니다. 도시의 중심부에서 멸종 위기종인 수달이 번식한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 일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사진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2012년 제가 직접 일본 수달의 멸종 선언을 취재했기 때문입니다. 1979년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후 우리는 결국 수달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스시마에서 마지막 수달이 발견된 후 우리는 그저 체념했습니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것도 인구 1,000만의 대도시 한복판에서 수달이 번식하고 있다니. 이건 분명 깊이 있게 취재해봐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서둘러 특별 취재팀이 꾸려졌고 우리는 다음 날 바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강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그 이른 시간에도 시민들이 이미 자발적인 환경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강 생태 모니터링 팀의 김지연 박사를 만났을 때 그녀는 출근 전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수달을 처음 발견하신 분들이에요. 매일 아침 자발적으로 나와서 생태계를 관찰하고 기록하시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들을 만났습니다. 아침 안개가 걷히는 강변에서 평화롭게 헤엄치는 3마리의 수달. 마치 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동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우리가 포기했던 꿈의 실현이었습니다. 이화여대 도시생태학과 박인혜 교수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한강의 수달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달은 최상위 포식자이자 물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지표생물입니다. 이들이 도심에서 번식한다는 것은 이 생태계가 완벽하게 회복되었다는 증거죠. 실제로 한강의 수질은 세계보건기구 기준 1급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죽음의 강이라 불리던 한강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일본 환경성의 전직 수질관리과장이었던 다나카 히로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달을 잃었을 때 그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취재를 진행할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수달의 출현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의 대기질은 OECD 주요 도시 중 가장 깨끗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고 도심 곳곳에는 생태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멸종 위기종들이 오히려 도시를 더 안전한 서식지로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자연기금 아시아 태평양 지부의 마이클 첸 지부장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서울은 이제 도시와 자연 공존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전 세계의 도시계획자들과 환경 전문가들이 이 모델을 배우러 오고 있죠.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환경정책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국가의 의지와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위대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을 찾아 저는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2007년 태안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위대한 연대, 바로 태안의 기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바닷가에서 기름을 닦아내는 수만 명의 시민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를 취재했던 영국 BBC의 존 스미스 특파원의 말입니다. 저는 한강의 수달이 준 충격을 안고 그들의 놀라운 환경의식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취재하던 중 태안으로 향했습니다.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삼성 크레인선과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토가 충돌했습니다. 약 12,547톤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되었죠. 한국 해양 역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다가 회복되는데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백 명이었다가 수천 명으로, 그리고 마침내 하루 평균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태안으로 향했습니다. 주말이면 그 수는 3만 명을 넘었습니다. 결과는 경이로웠습니다. 168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정화 작업으로 태안은 불과 1년 만에 바다를 되찾았습니다. 이것은 세계 해양 오염 사고 역사에서 유례없는 빠른 복구였습니다. 이 일은 후에 태안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름으로 UN 환경백서에 수록되었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은 우리 일본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1997년 우리도 나우드카 기름 유출 사고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복구 작업은 정부 기관과 용역업체가 맡았고 시민 참여는 미미했습니다. 결국 완전한 생태계 회복까지 15년이 걸렸죠. 태안은 시작이었습니다. 한국환경운동연합의 박태호 사무총장은 말합니다. 태안 이후 한국인들의 환경의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정부나 단체의 캠페인이 필요 없었죠. 시민들 스스로가 환경지킴이가 되었으니까요. 실제로 태안 이후 한국의 환경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환경감시단을 조직했고 기업들의 환경 파괴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분리수거, 친환경 제품 사용이 일상이 되었죠. 한강으로 돌아와 보니 이제 그들의 모습이 더 잘 이해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시민들, 주말마다 생태계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주부들. 이것은 우연이 아닌 태안에서 시작된 시민의식의 결실이었던 것입니다. 취재 마지막 날, 한강변 벤치에서 만난 한 노인의 말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태안 때 손자와 함께 갔었죠. 그때 손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이걸 다 치울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우리가 더럽혔으니 우리가 치워야지. 지금 그 손자는 환경공학과에 다닙니다. 태안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꾼 거죠. 지금 한강의 수달은 어쩌면 그때 그 손자와 같은 수많은 시민들의 작은 실천이 만든 기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30년간 고민만 하던 것을 한국은 3년 만에 실행해버렸습니다. 한국 환경부를 방문했을 때 우리 일본 환경성의 한 고위 관계자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특히 탄소중립 이행법을 언급하며 한숨을 내쉬었죠. 우리가 수십 년간 논의만 하던 법안을 한국은 과감하게 도입하고 성공시켰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정부의 환경정책을 취재하면서 가장 놀란 점은 그들의 결단력이었습니다. 환경정책은 늘 경제성장과 충돌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타협점을 찾으려 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착한 기업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환경부 정책기획관 김태현 국장의 말입니다. 기업들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았어요. 준수하던지 아니면 시장에서 퇴출되던지. 처음에는 기업들이 반발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다고 합니다. 덕분에 세계 환경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환경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수질관리 기준은 WHO 기준의 2배나 됩니다. 대기오염 배출 허용 기준은 유럽연합보다 20%더 엄격하죠. 사실 이런 정책은 정부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실을 찾았을 때 이성호 원장이 들려준 말입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환경주권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한국은 환경을 단순한 정책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환경 피해도 국가가 보상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기업 환경 평가제였습니다. 한국의 모든 기업은 매년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는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심지어 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발이 심했죠. 현재 한국 기업들의 환경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우리 환경성의 정책 자료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는 항상 왜 안 되는지를 고민했지만 한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환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가장 뼈아픈 비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두 나라의 대응이었습니다. 후쿠시마는 우리의 치욕입니다. 전 도쿄전력 임원 마사오 요시다의 고백입니다. 사고 직후부터 우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방사능 유출 정도를 축소했고 오염수 처리 현황도 숨겼죠. 그리고 그 거짓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단순한 환경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정부의 무능과 기업의 무책임, 그리고 은폐 문화가 만들어낸 인재였습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현지 환경단체 후쿠시마의 목소리 대표 나카무라 케이코 씨의 말입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더 이상 믿는 사람이 없어요. 13년간 그들은 계속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반면 한국의 대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10년 만에 원자력 발전 비중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대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늘렸죠.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에너지 전환 속도입니다. 더 부끄러웠던 것은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두 나라의 태도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습니다. 심지어 어민들의 반대는 감정적 대응이라며 무시했죠. 반면 한국은 자국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을 보여줬습니다. 해양 방사능 수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피해 어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즉시 마련했습니다. 이제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환경정책 국가가 되었습니다. 영국 환경정책연구소의 평가입니다. 반면 한국은 환경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그들은 후쿠시마 사고를 통해 얻은 교훈을 실천했고 그 결과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 선진국이 되었죠. 처음 이 취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한강의 수달이 특별한 케이스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만 32종의 새로운 멸종위기종이 한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시베리아에서만 서식한다고 알려진 두루미, 동남아에서만 본다던 저어새, 심지어 일본에서 멸종된 것으로 여겨지던 수달까지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한국을 선택한 것일까요? 한반도는 완벽한 피난처입니다. 국제조류보호협회 마이클 브라운 박사의 설명입니다. 한국은 독특한 지리적 위치에 있습니다. 시베리아와 열대를 잇는 중간 기착지이면서 대륙과 해양을 모두 접하고 있죠. 여기에 한반도 특유의 다양한 기후대까지. 게다가 한국의 환경 보전 수준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한국의 자연환경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산맥, 서해안의 갯벌, 동해의 해류, 그리고 남부의 아열대성 기후까지. 이런 다양한 환경이 좁은 국토에 모두 존재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DMZ는 이제 세계적인 생태 보고입니다. DMZ 생태연구소 박정현 소장의 설명입니다. 70년 넘게 인간의 발길이 끊긴 이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생태계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서식지를 잃은 많은 생물들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고 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생태복원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적응형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서울대 생태학과 정민수 교수의 설명입니다. 단순히 오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도시 내에 인공습지를 만들고 생태 통로를 확보하고 먹이사슬을 복원했죠. 그 결과 도시조차도 멸종 위기종들의 서식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일본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일본 야생동물연구센터 다나카 교수의 말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축이 단절되었고 연안습지는 대부분 매립되었죠.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는 방사능 오염으로 많은 생물들이 서식지를 잃었습니다. 취재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서해안 갯벌이었습니다. 이곳은 이제 전 세계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연안 개발로 대부분의 갯벌을 잃은 후 한국의 갯벌은 더욱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죠. 이제 한국은 동아시아 생태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세계자연기금 아시아 담당관의 말입니다. 매년 수백만 마리의 철새들이 이곳을 거쳐갑니다. 한국이 없다면 이들 대부분은 생존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도시 생태계의 복원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멸종위기종인 반딧불이가 돌아왔고 부산의 낙동강 하구에서는 흑두루미가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주도에서는 절멸했다고 여겨지던 남방 큰 돌고래가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한강의 수달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환경보건 능력의 한 증거일 뿐이었습니다. 세계의 멸종 위기종들이 한국으로 모여드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현명한 선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구의 기후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한국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환경 선진국을 넘어 지구 생태계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반면 우리 일본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는 기술 개발보다 규제가 먼저입니다. 도쿄대학 환경공학과 사토 교수의 한탄입니다. 신기술을 도입하려면 최소 5년의 검증 기간이 필요해요. 그 사이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가죠. 한국의 환경기술은 이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환경기술 수출액은 897억 달러로 일본 342억 달러의 2배가 넘습니다. 특히 수질 관리와 생태 보건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기술의 차이는 곧 철학의 차이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최동호 박사의 말입니다. 우리는 환경기술을 단순한 문제 해결 도구가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로 봅니다. 그래서 과감한 투자가 가능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었죠. 취재를 마치며 한강변의 수질 모니터링 스테이션을 다시 찾았습니다. 2015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환경시민 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도입했어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환경 문제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우리 일본의 환경 교육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도 환경 교육이라는 것을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을 가르치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규칙이었을 뿐 문화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환경 문화는 놀랍도록 철저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재활용률이 97%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박정훈 씨의 자랑입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불편해했지만 이제는 문화가 됐어요. 분리수거장에서 이웃들과 대화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일상이 됐죠. 심지어 재활용 경진대회도 열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환경감시단 문화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환경지킴이라고 부릅니다. 강남구 환경감시단 김영애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면서 환경 파괴 현장을 찾아 신고해요. 지난달에는 불법 폐수 배출하는 업체를 적발했죠. 젊은이들은 스마트폰 앱으로, 우리 노인들은 이렇게 직접 발로 뛰면서 한국의 기업들도 변화했습니다. 이제 환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현대자동차 환경경영팀 이상우 부장의 설명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환경 투자는 비용으로 여겨졌죠. 지금은 다릅니다. 환경에 투자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외면합니다. 우리 회사 직원들은 출근길에 쓰레기를 줍는 것이 당연한 문화가 되었어요. 반면 우리 일본의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는 아직도 짐으로 생각합니다. 일본 환경 NGO 대표 다나카 유키오의 고백입니다. 환경보호는 국가나 기업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죠.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적고 기업들도 소극적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환경 정의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환경 문제를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 봅니다. 서울대 환경사회학과 정동훈 교수의 설명입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윤리적 문제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고발하는 것이죠.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10년간 43% 감소했지만 일본은 오히려 12% 증가했습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률은 한국이 86%, 일본이 23%입니다. 저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3 환경기술 혁신국가 순위에서 한국이 최상위권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3개월간의 취재를 통해 이미 그들의 저력을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수치였습니다.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환경기술 특허 출원 건수에서 이미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질 관리, 대기 오염 제어, 폐기물 처리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더군요. 직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방문했을 때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환경기술 수출액이 전년 대비 24%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증가율이 3%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그 성장세는 실로 놀랍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한 것은 이 기술들이 실제로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시는 한강의 수질 관리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고
중국의 여러 도시들은 한국의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실험적인 시도가 아닌 검증된 기술이라는 의미였죠. 한국의 성공이 더욱 특별해 보였던 것은 우리 일본의 현실과 너무나 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규제 중심의 낡은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고 후쿠시마 문제는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의 성과는 명확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도시 대기질은 47% 개선되었고 주요 하천에서 1급수 구간이 크게 늘었습니다. 생활 폐기물 재활용률은 86%로 OECD 최상위권을 기록했죠. 이런 수치들을 확인할 때마다 저는 우리 일본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OECD 환경국의 평가처럼 한국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모델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환경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 일자리를 만들고 이것이 다시 환경 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확립한 것이죠. 과연 우리도 언제쯤 이런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우리 이웃나라가 보여준 이 놀라운 변화의 길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3개월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제 환경 강국이란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선진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세계의 표준이 되는 나라, 바로 그것이 진정한 환경 강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쿄환경신문 시미즈 켄타로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위상이 이제 환경 분야에서도 선진국들의 모범이 되어 있는 현실에 정말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면서 동시에 일본의 현실에 동정심마저 들게 되는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한국은 더욱더 앞서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